재수생들이 네네. 왜 1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성적이 한참 올라가겠다라고 하고 다들 재수 시작하잖아요. 근데 딱 그 1년 동안 하고서 딱 결과를 딱 보면 뭐 대부 실망하죠. 가장 중요한 건 별로 안 올랐죠. 그래서 제가 최근 찾아낸 사고 실험을 통해 찾아낸 게 뭐냐면 새롭게 하지 말고 새로운 대상을 만나라는 거예요. 창의성은 이때 창의성은 인류 문화를 바꿀 만한 창의적 결과, 그걸 만들어낸 사람들은 대부분 전문가나 그 분야에 이 30년 한 사람들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20살 미만의 젊은 사람이 인류 문화에 기여할 정도로 창의성을 만들어내는 걸 한참 생각해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네. 이건 냉혹한 불편한 진실이에요. 유추하는 지식은 본인의 지식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뭔가 창의라고 하면은 내가 기존의 거를 가지고 이렇게 추론하고 유추하고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두 개가 좀 다른 건가요? 유추하는 게 아니라 진짜 창의는 따로 있는 건가요? 그거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유추란 말은 지식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결합하는 거는 신경세포가 원래 네. 수억 년 동안 해온 거기 때문에 네. 굳이 훈련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돼가고 있다는 의미로서 유추를 따로 훈련할 필요 없다는 그런 의미였고, 네네. 물론 좀 더 어려운 고급 유추들은 훈련을 해야 되죠. 네네. 그래서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유추는 우리가 그 요리를 만든 걸 하면 네. 요리의 재료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기억을 강조한 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네. 그럼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요즘 창의를 다시 보기 좀 시작하셨다 이런 얘기를 주셨었는데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 일종의 그 사고 실험에서 나온 건데 네. 창의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사회에 유포되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아주 기본 상식적인 건 대부분 사람들 알아요. 예. 근데 최근 한 몇 달간 제가 계속 사고 실험을 해봤더니 의외로 창의성에 대해서 새로 확 부각되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포인트가 그런가요? 자, 우리가 그 흔히 이제 그 수학 문제를 풀던 그림을 그리던 좀 더 창의적으로 해봐. 좀 더 색다르게 표현해봐. 네네. 색다르게 접근해봐. 네. 그게 흔히 말하는 창의성이잖아요. 예, 창의적으로. 네네. 근데 가만히 꺼내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 혹은 수학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보면 색다르게 한다는 말이 무엇일까라고 내가 다시 그 질문을 뒤집어 본 거예요. 질문 뒤집었어요? 예. 그럼 색다르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있는가 쪽으로 보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수학을 한다. 직업적으로 수학하는 사람이 있다면 혹은 직업적으로 미술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그 학문의 분야나 이런 분야들은 적어도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공고하게 발전해 왔잖아요. 네. 그 말은 뒤집으면, 자, 오늘 뒤집으면 하는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네. 뒤집으면 오랜 단계를 거쳐서 플랫폼화된 방법론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수학을 할 때는 그 추상적 선형 논리, 네. 논리가 발달해야 되죠. 네. 합리적 논리 사고를 요구하는 게 수학이고, 네. 그럼 합리적 논리 사고를 미술하는 사람 대학에 보세요. 그건 조금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거리가 좀 있게 있죠. 느껴집니다. 네.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또 미술하는 사람은 뭐 추상미술이든 구상이든 수학이든 미술이든 어떤 분야가 결정되면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10%도 안 된다는 겁니다. 분야가 결정되면 우리의 어떤 창의를 그럼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요걸 또 한번 물러서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랫동안 강조해왔듯이 제가 강조한 중에 하나가 창의성은 전문가용이란 말이 있죠. 창의성은 전문가용이다. 예. 네. 창의성은 초등학생용이 아니고 전문가용이라는 걸 거의 저는 20년 전부터 직감적으로 느껴왔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여러 군데 주장을 해왔는데 그게 같이 매칭됩니다. 네. 왜냐하면 자, 미술이든 수학이든 전문가가 되려면 10년, 20년 이상 보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사람만이, 그 정도 올라간 사람만이 그동안 그 분야에서 안 했던 방식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이게 엄청난 경험과 어떤 그 수련을 거쳐가지고 이후에 그 10% 정도의 창의를 넘어서 뭔가 만들 수 있는 거네요. 일반적인 창의라고 하면 거의 비전문가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떤 측면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20살 미만의 젊은 사람이 이때 창의성을 미리 말씀드리면 인류 문화에 기여한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네네.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에 기여한 창의적 결과를 낳은 10대나 20대가 있느냐 이거예요. 뭐 소설 속에나 거의 등장할 법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누구나 다 모차르트가 있지 않냐 그러잖아요. 네. 모차르트가 뭐 7살 때가 뭐 교향곡도 쓰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도 자세히 보면 모차르트 처음 교향곡 썼던 거는 그렇게 작품성이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음악사를 바꿀 정도는 아니었죠.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 보기에는. 네네. 그리고 사실은 모차르트가 뭐 훈련을 뭐 엄청 어릴 때부터 시작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모차르트가 두각을 나타내는 한 10대 후반쯤 될 때는 벌써 10만 시간의 법칙을 다 통과하고 어마어마하고 났으라는 거예요. 네. 모차르트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다시 요약하면 20살 미만의 젊은 사람이 인류 문화에 기여할 정도로 창의성을 만들어내는 걸 한참 생각해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네. 이건 냉혹한 불편한 진실이에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성은 이때 창의성은 인류 문화를 바꿀 만한 창의적 결과 그걸 만들어낸 사람들은 대부분 전문가나 그 분야에 이 30년 한 사람들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요 방법론인데 그러면 그걸 또 한 발 물러서 뒤집어 보면 분야가 정해지면 창의적 그 영역은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그 분량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그 10%조차 그 구멍이 보이는 위치까지 올라가려면 박사학위 한 이후라는 거예요. 한참 이후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은 불가능하겠는데. 네. 먼저 그걸 좀 불편한 진실을 빨리 만났을 때 우리가 전체 이 상황을 다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떤 분야가 결정이 되면 직업적으로 특히 네. 직업적으로 분야가 결정이 되면 그 분야를 10년, 20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한 사람은 조금 창의적일 수가 있어요. 그걸 전문가 대가라 그래요. 그런데 그럼 우리 일반 사람은 영원히 창의적이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최근 찾아낸 사고 실험을 통해 찾아낸 게 뭐냐면 새롭게 하지 말고 새로운 대상을 만나라는 거예요. 분야를 바꾸라는 거예요. 뭐 어렵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분야를 바꿔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미술을 그리는 사람이 갑자기 양자역학을 해보라는 거예요. 좀 대책 없는 이야기죠. 이건 네.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먼저 그러면 뭐 그까지는 안 가도 예를 들면 추상 미술을 한 사람이 양자역학을 하게 되면 네. 그 오묘한 그 확률과 우연이 막 들어가 있는 그 양자의 세계, 확률 흐름이라 그러거든요. 네네. 확률 밀도 흐름이라 하거든요. 네. 저 고급 입자 물리학 올라가면 가장 중요한 게 확률 밀도의 흐름이라 그래요. 그럼 확률이란 말이 뭔가 끊임없이 바뀐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걸쭉한 강물처럼 흘러가는 색깔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어떤 대상을 확률 밀도 흐름을 그거 조금 멀리 나갔습니다. 이제 멀리 나가기도 하고 가까이 나가기도 하고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생겼다는 거예요. 누가? 미술하는 사람이 양자역학을 하게 된다면 움직이는 모든 포인트마다 생각하는 모든 포인트마다 자기가 처음 만나는 분야죠. 네. 무조건 창의일 수밖에 없죠. 90%가 창의적이 돼버려요. 다시 요약하면 어떤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를 더 새롭게 하지 말고 물론 그렇게 하기는 좋은데 하면 바람직한데 그건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영역이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딴 곳에 땅굴을 뚫으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 들으면 이게 좀 너무 무리한 욕일 수 있잖아요. 아니 갑자기 뭐 미술만 하던 사람한테 미분적부터 모르는 사람한테 양자역학을 하라면 뭐 그런 말이 어딘지 하겠죠. 그러나 미술 분야도 많은데 만약에 추상 미술을 붙으면 굉장히 어떤 유연하고 독창적 사고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추상 미술에서는 그런 독창적 사고를 많이 실험해봤다고요. 어마어마하게. 네. 그러면 다른 분야를 가보라는 거예요. 그 분야 들어가면 90%가 깡그리 본인한테는 새롭다는 거예요. 자극 자체가 새롭게 이렇게 오는 게 있겠네요. 그렇죠. 학생들도 공부할 때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박사까지 아직 미치지 못하고 수준이 공부가 쌓이지 않았지만은 여러 가지 과목들 공부하다가 여기 A에 대해서 뭔가 해결이 안 됐었는데 이해가 다른 거다 갑자기 이렇게 번쩍하는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항상 그런 예를 많이 들어주는데 재수생들이 네네. 왜 1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왜 보통 부모나 이제 시작할 때 재수 시작할 때 우리 아들이 이제 우리 애가 시간이 이제 1년 다 오롯이 집중해 갖고 딱 하면 성적이 한참 올라가겠다라고 하고 다들 재수 시작하잖아요. 근데 딱 그 1년 동안 하고서 딱 결과를 딱 보면 뭐 대부 실망하죠. 점수가 별로 안 오르죠. 별로 안, 가장 중요한 건 별로 안 올랐죠. 그게 왜 그럴까요? 새로운 거 안 해서 그래요. 새로운 분야를 안 해서 그래요. 그 직업도로 3년 동안 했던 걸 또 해서 그런 거예요. 차라리 그때 조금 또 이 대책 없는 말일 수 있어요. 차라리 대학 수학을 한번 접근해 보세요. 짧은 시간에.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분야잖아요. 그럼 대학 수학을 하면 미분적분이 공대 같으면 미분적분 방정식 막 나와요. 그걸 열심히 많이 하란 말이 아니고 지금 재수 공부하는 시간에 5%, 한 10% 내외의 시간을 딱 투자를 해보면 그 재수 고등학교 문제를 위에서 조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단 5% 시간을 써도 그러면 성적이 실제로 올라갈 거야. 그 실제 교육학에서도 그걸 이제 초과학습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단계 뛰어넘는 어떤 다른 수준에서 다른 시각에서 보는 공부를 강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에 직업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분야를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임프루브 되는 거, 증가되는 그 속도가 굉장히 더디다는 거예요. 재수생부터 많은 예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요. 심지어 의사들은 제가 그건 좀 더 확인해봤는데 의사들은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 수련이 마친 그 젊은 의사들이 오히려 수술 성공률이 좀 낮다든가 그런 통설이 있대요. 오래 하면 할수록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네네. 설명이 좀 어려운데 물론 뭐 외과 의사들 오래 단련하면 더 잘 되는 그런 건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예는 재수생입니다. 리얼한 예잖아요. 네. 엄청나게 성적이 오를 거라고 했는데 왜 거의 50% 이상 사람들이 안 올라가잖아요. 네. 그거는 뭐냐 하면 했던 분야를 해도 했던 분야를 1년을 하면 예를 들면 한 5%밖에 임프루브가 안 된다면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하게 되면 새로운 분야인데 시간을 많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을 한 10%만 자기가 메인을 하던 거 10%만 떼갖고 완전히 다른 분야를 하게 되면 창의성 관점에서는 5년, 10년의 결과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데 약간 그냥 좀 묻지마고 투자를 해놓으면 아주 적은 많이를 갖고 해놓으면 엄청나게 할 수 있다는 거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네. 다시 요약하면 기존에 했던 거 열심히 해갖고 지칠도록 했는데 성적이 임프루브 안 되면 살짝 견률질하고 완전히 다른 분야를 건드려 보라는 거예요. 이때 자신의 목적은 이렇게 돼야겠네요. 내 분야에서의 어떤 창의를 위해서 방법적으로 다른 분야를 어떤 건드려보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게 특히 그런데 그래서 그걸 적용하면 국사 시간의 3배, 서너 배 시간을 세계사에 보내라는 거예요. 국사는 우리 거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거 아닌 세계사는 또 낯설잖아요. 근데 세계사를 해보면 우리 한반도의 역사적 맥락이 더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네. 이런 말입니다, 정확하게. 근데 우리가 왜 말은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데 왜 그렇게 대부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습관적 반응이에요. 오늘 또 내가 습관적 반응 한 예를 들게요. 그래서 그걸 새로운 분야를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려워요. 오늘 또 내가 KTX 타고 올라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차시를 딱 이렇게 보니까 급해. 그래서 항상 가는데 그 계단이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났어. 그러니까 내가 멈칫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두리번거리고 있는 거예요. 대전에서 서울 온 걸 1년에도 뭐 한 100번을 했을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었는데 두리번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옆에 봤더니 반대쪽에도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거예요. 네. 어마이 사이언스. 내가 계속 99%, 그 100%를 한쪽 길만 갔기 때문에 바로 그 곡적길 에스컬레이터 스탑되어 있는 걸 있으니까 다른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시간은 막 차 시간은 그러니까 내가 두리번거리면서 조금 당혹스러워진 거예요. 거기를 딱 돌려봤더니 옆에도 동일한 에스컬레이터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브레인이 한쪽에 스틱이 되면 다른 쪽에는 완벽한 그림자가 생긴다는 거. 오늘 꼭 전달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사고가 좀 고착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래서 우리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말로 들어서 그럴듯한 거는 90%예요. 다 그래요. 뭐 말로 들어서 그럴듯하지 다들. 그러나 어떤 개념이나 학습법이나 창의성 방법은 결코 그럴듯한 것이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처럼 놀란 반응, 심지어 경악 반응을 동반해갖고 내가 전유를 한번 해봤을 때, 내가 갇혀 있었구나. 요 반대편에 에스컬레이터 있다는 것조차도 10년을, 20년을 다녔는데도 안 보고 있었구나. 오마이 사이언스. 저는 요때 거의 뭐 한 달 공부하는 이상으로 전유를 합니다. 나도 실제로 매일 그렇게 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딱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은 바뀐데 우리의 세컨 네이처도 좀 열어야 되겠네요, 그러면.